1960년대 중반기에 내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이북 출신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다. 물론 6.25 때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것이다. 그분들은 수업에 열정을 다하셨고 대체적으로 목소리도 크시고 다혈질이셨다. 어떤 분은 좀 지나칠 정도로 다혈질이셨다. 선생님들 별명을 우악스럽게 짓는 남자 고등학교인지라 이북 출신 선생님들의 특질은 좋은 장명 소재가 된 것도 사실이다. 키가 작달막하고 혈색이 좋으셨던 한 수학 선생님의 경우 Y1 이퀄을 자꾸만 이북식으로 Y왕 이꼬르라고 발음하시는 통에 자연스럽게 별명이 Y왕이 되셨다. 그분은 수업 시간에 얻어걸린 학생들에게는 자리로 가셔서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주먹으로 머리를 툭툭 건들며 함경도 사투리로 야 이놈아 뭐뭐가 있어야 장가를 가지 않겠니? 라고 충고를 하시곤 했다. 세계사 선생님의 경우 수업 시간에 평안도 사투리로 열변을 토하시는 바람에 앞자리에 앉은 학생은 우산을 써야 할 정도였는데다가 성정이 불같아 정말 화가 나면 슬리퍼를 벗어 학생의 등짝을 마구 두들겨 패기도 한 적이 있어서 험악하게도 그분은 미움 치읓 기역이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다. 고3 때 내 담임 선생님 별명은 메뚜기였다. 그분의 담당 과목이 생물이기도 했지만 체격도 호리호리하고 얼굴 역시 가늘고 긴 형에다가 머리숱도 희미한 앞대머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분도 이북 출신이셨는데 다른 선생님들과는 많이 다르셨다. 선생님은 약간 우울질의 성격이셨다. 웃으실 때도 얼굴에 주름이 잡히는 것으로 웃으시는 것을 알 뿐 졸업할 때까지 그분의 웃음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 또한 격하게 화를 내시는 것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분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교탁을 툭툭 때리며 약간 언성을 높여 이보라우 잘들 되더라우 라고 몇 번 말씀을 하실 뿐이었다. 그분은 자기 반 학생들을 좋아하셨으며 학생들에게 정을 많이 느끼고 싶어 하셨다. 3학년 봄에 헌릉인가로 소풍을 갔었는데 평소에 그리 조용하셨던 분이 학생들이 노는 곳에 오셔서 어울리려 애쓰시면서 함께 율동도 하셨다. 그런데 나는 함께 어울리면서도 그분에게서 후광처럼 비치는 외로움을 느끼며 마음이 애잔했었다. 3학년 추석 때 친구와 함께 선생님 댁으로 찾아뵈러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아직까지 제자나 학생이 집으로 온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시며 상당히 어색해 하시다가 결국 주소를 알려주셨다. 당시 철거민들이 점유해 살고 있는 금호동 산 동네였다. 선생님은 우리를 맞아 2칸짜리 건물로 안내하셨다. 그러자 옆 건물에서 선생님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분이 나오시며 잠깐 우리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보이시며 손짓으로 들어가라는 의사를 표하셨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머니와 별도의 건물에 있으신 거였다. 작은 방 안에는 선생님의 앉은 책상과 서가가 있었다. 잠시 후 선생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차를 내어주시고 가셨다. 아버지는 6.25 피난 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외에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 활동을 잘 못하며 어머니가 돌보고 계신다고 하셨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선생님의 그 우울함을 이해했다. 우리는 비로소 선생님이 왜 춘추 양복과 겨울 양복이 단벌인지 이해했다. 선생님이 왜 우리에게 화를 낼 에너지조차 없는지 이해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왜 40대 후반인 그때까지 독신인지를 이해하게 됐다. 선생님은 정말로 우리의 방문을 몹시 어색해 하셨다. 그리고 처음 집에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차 한 잔씩 밖에 주지 못하는 가난에 대해 몸짓과 표정으로 무척 미안해 하셨다. 우리는 좀 밝은 화제를 꺼내고 싶었으나 분위기에 압도되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는 준비해간
조그마한 추석 선물을 드렸다. 선생님은 엄청 당황해 하셨고 미안해 하셨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친구와 나는 그 분위기가 견디기 어려워서 눈치를 보다가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선생님은 대문 앞에서 우리를 배웅해 주셨다. 그 후 내가 선생님을 댁으로 찾아뵌 것은 대입 합격 통보를 받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다. 선생님은 댁으로 찾아간 나를 정말로 반갑게 맞아주셨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일어서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는 단벌 회갈색 코트를 꺼내 입으시고 나를 따라 나오셨다. 들어가시라 말씀을 드려도 한사코 따라 나오시는 거였다. 산 아래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도중 여러 번 들어가시라고 권해도 이보라우 왜 자꾸 그러네? 내가 가본다는데 고마하라우 하고 말씀하시며 결국 산 아래 버스 정거장까지 따라오셨다. 찬바람 속에 한참 만에 오는 버스를 기다리며 있으려니 드디어 버스가 왔다. 나는 선생님 또 찾아뵐게요 하고 인사를 드렸다. 선생님은 야야 졸업이 다가 아니야. 문제 있을 때는 즉시 찾아오라오 하고 말씀하셨다. 버스 문이 열리고 승객들 맨 뒤에 버스에 오르는 순간 선생님은 내 주머니에 뭔가를 얼른 찔러 넣어주시며 말씀하셨다. 편지니까니 집에 가서 읽어보라오니 하시는 거였다. 내가 미처 반응을 하기도 전에 버스는 서둘러 문을 닫으며 출발이 되었다. 집에 올 때까지 나는 선생님이 앞으로 잘하라는 충고의 말씀의 편지를 써주셨나 보다 생각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늦지막한 시간에 그 편지를 꺼내 봉투를 열었다. 거기에는 선생님의 편지와 함께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이게 무슨... 저절로 탄식이 나왔다. 얼른 편지지를 펴보았다. 거기에는 짧고 간단한 문장이 만년필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무개야 합격을 축하한다. 적으나마 등록금에 보태기 바란다. 나는 그 밤 아무리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 가난하신 선생님, 피난 중에 아버지를 잃고 박봉의 교사 봉급으로 어머니를 부양하며 아픈 여동생 치료비를 대고 계신 그 가난하신 선생님,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돈만큼 더 가난해지실 그 선생님 생각에 그분이 내게 등록금에 보태라고 생명 같은 돈을 봉투에 담아주신 것이다. 그것을 주시려고, 거절 못하게 주시려고 겨울날 금호동 꼭대기집에서 산 아래 버스 정거장까지 따라오셔서 버스에 올라탄 그 찰나에 내 주머니에 얼른 찔러 넣어주시고 가신 거였다. 그 후 나는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학 다닐 동안, 그리고 군 복무 후 복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그 후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는 동안, 그리고 그 후 중년이 되어서도 삶의 풍파에 시달리는 바람에 줄곧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하였다.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선생님을 생각했다. 아, 지금쯤 정년퇴직하실 때가 됐을 텐데. 그리고 고등학교 교무실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했다. 남자 목소리가 수화기로 들려왔다. 저 혹시 아무개 선생님 학교에 계시는지요? 계시면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내게 물었다. 혹시 선생님과 어떻게 되시는 관계인가요? 나는 대답했다. 아, 저는 선생님 제자입니다. 수화기에서는 또 잠시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다시 물었다. 여보세요? 선생님 안 계신지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 년도 졸업한 제자신지 모르지만 선생님 돌아가신 것을 모르셨나 보군요. 선생님에게는 정년 무렵에 약간의 치매 증상이 오셨다고 했다. 가끔씩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줍고 다니시기도 했다는 거였다.
아마도 어머니와 여동생도 이 세상에 이미 안 계셨던 것 같다. 연고자도 없는 채 교무실 책상에 엎드려 돌아가셨다 했다.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했다. 그렇다. 사람들 말이 다 맞다.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제자가 다 무슨 소용 있나? 졸업하면 다 남이지. 그렇다. 맞는 말이다. 나를 아껴주셨던 메뚜기 선생님, 천국에서 남아 부디 평화를 누리소서, 행복하소서.